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종류의 복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타고나셨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인복 하나는 끝내주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울어야 할 상황에 웃으며 살았더니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나이 10살 때 하루에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보일러실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옆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방은 제 친척 언니인 종이 언니의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1m 정도 올라간 곳에 올라붙은 작은 나무 문을 열면 나무로 된 계단이 나왔죠. 아주 가파르고 높은 그 계단을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면 아주 작은 다락방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바로 그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은 여름엔 덥고 습했고 겨울엔 춥고 우풍이 심했습니다. 어린 저에겐 견디기 힘든 추위와 더움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바로 다락방 문을 통과하는 일이었어요. 야, 이정주, 너 나 옷 다 갈아입을 때까지 거기서 내려오지 마. 언니, 나 지금 화장실 급한데? 아씨, 나 지금 옷 갈아입는 중이라고. 언니, 그럼 부탁인데 좀 빨리 해줄 수 있어? 갈색 문 사이로 종이 언니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1분 1초라도 벗어나고 싶은 저와는 다르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바로 제 친척 언니였어요. 제 외삼촌의 딸이었죠. 야, 너 많이 급해? 언니,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럼 네가 내 깜지 숙제 좀 해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어때? 해줄 거야? 응,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해봐. 언니, 나 이러다 진짜 오줌보 터져. 그러니까 빨리 말하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빨리 나와. 언니는 선심 쓰듯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방문이 열리자마자 후다다닥 달려나가서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엔 이미 친척 남동생이 있었어요. 종민아, 다 했으면 빨리 좀 나와줄래? 종민이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고 저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소변을 흘려버렸어요. 한번 터져버린 오줌은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야 화장실 문이 열리며 종민이가 나오더군요. 얼레리 꼴레리, 정주 누나, 오줌 쌌대요. 아, 더러워. 종이 언니와 종민이는 저를 더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당황해하며 우는 모습에 재밌다고 낄낄댔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마침 시장에 갔다가 돌아온 외숙모와 외삼촌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너 설마 또 오줌 쌌니? 잘못했어요. 아유, 진짜 승질나게. 야, 내가 지금 시장 갔다 오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이도 10살이나 처먹은 게 왜 아직도 오줌을 못 가리고 그래? 너 어디 좀 모자라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으이구, 이 말끝마다 언니. 외숙모는 제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외삼촌은 한숨을 푹 쉬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외숙모는 제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지며 오줌을 닦으라고 했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쟤를 왜 맡아가지고 이 꼴을 만들어? 아유, 짜증나. 그만해. 아, 그렇잖아. 왜 쟤를 당신이 떠안냐고. 막말로 당신 여동생이 죽으면서 우리한테 재산 한 푼을 주기를 했어. 뭘 했어? 병 걸려서 죽으면 다야? 지 자식 건사 못할 거면서 애는 대체 왜 낳았대? 아이, 그만하라고. 너 그 얘기 수백 번도 더 했어. 어쩔 수 없잖아.
큰 누나가 그동안 봐줬으면 이제 내 차례 된 거 당연하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큰형님은 봐줄 거면 끝까지 봐줄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못 본다고 우리한테 맡기냐고. 아유, 지겹다, 지겨워. 그만하고 장사 나갈 준비나 해. 저는 어느 집을 가나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게도 엄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미혼모였는데 아빠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마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큰 이모네 집에 맡겨졌습니다. 큰 이모는 제가 4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맡아주었어요. 이모네 집에서 살 때의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굳이 기억해내자면 제가 넘어져도 울어도 일으켜주지 않는 이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모와 이모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큰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두 분을 피해 방 안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된 것도 이모가 이모부와 이혼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 후 이모는 직장에 다녀야 했기에 더 이상 저를 돌볼 수가 없다고 했죠. 외삼촌네 집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네 이혼한 게 다 정주 때문이라며? 당신 왜 말 안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솔직히 정주 재 낳고 얼마 안 가서 아가씨 죽고 멀쩡하던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사이좋던 형님네까지 이혼했어. 그런데 그게 안 중요해? 나 쟤 싫어. 우리 가족도 안 좋은 꼴 당할까봐 불길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모든 불행이 다 저 때문이라고 들렸거든요. 정말 내가 저주받은 아이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고작 10살이었는데 말이죠. 외삼촌네 집에서의 삶은 이모네에서 살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종희 언니와 종민이가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말해봤자 혼나는 건 저였어요. 그걸 깨달은 후로는 덜 혼나는 법을 터득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빠르게 이야기하고 울면 더 혼나는 걸 아니 우는 것 대신 웃는 것을 택했습니다. 종희 언니와 종민이는 제가 다락에 갇혀있는 게 재미있는지 툭하면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가두곤 했어요. 서랍장을 밀어서 문 앞에 세워둬서 학교에 못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나중에 꺼내줬지만 결코 종희 언니와 종민이를 혼내지는 않으셨죠. 제가 12살 때부터 전 외삼촌네 가게에 나가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가 꽤 커서 웬만한 어른들만 했기 때문에 제게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외삼촌네는 기사식당을 했는데 손님들은 주로 가장 저렴한 가정식 백반을 시켜 드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반찬과 물을 나르는 일을 했죠. 그리고 손님들이 먹고 난 상을 치우고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린 제가 일하는 걸 보고 기특하다고 해주셔서 기분도 좋았어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외삼촌네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학교 끝나고 자기 직전까지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숙모는 저를 진짜 직원 부리듯이 일을 시키셨어요. 한 번은 일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다가 외숙모에게 등짝을 맞았습니다. 저는 잽싸게 태도를 바꾸고 일하겠다고 했죠. 그래야 덜 혼나니까요. 외숙모, 저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죄송해요. 웃지 마, 징그러워. 너 일 안 하면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사람은 자고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알아?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모텔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장 인부였어요. 점심때마다 늘 혼자 와서는 소주 한 병과 백반을 먹고 가곤 했죠. 저는 그 손님이 너무 싫었어요. 항상 저를 주시하며 지켜보는데 그 눈빛이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 아저씨는 밥을 입에 떠넣으면서도 눈은 저를 놓치지 않고 따라왔죠. 눈빛도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서 더 무서웠어요. 그 손님이 들어올 때면 전 괜히 할 일도 없으면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외숙모한테 혼이 났어요. 밖에 나가서 서빙이나 하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손님이 올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달이 넘어갈 때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가게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건물 옆에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 어둡고 흐미진 곳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었죠. 그 화장실에 가는 동안 전 제 뒤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문을 여는데 누군가 저를 밀고 들어왔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밀려 넘어졌죠. 저는 죽으림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운 손길이 다가왔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저 발은 버둥거리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제 입은 이미 그놈 손에 막혀서 소리가 절반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발 누가 들어와서 저 좀 살려주길 바랬죠. 전 틈만 나면 이빨로 그놈의 손을 물려고 했고 딱 한 번 성공했을 때 그놈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놈이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미친 듯이 저항하며 그 틈에 또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 막노동꾼의 힘을 이겨내기란 어려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잠긴 문의 유리창을 깨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호통 소리가 들려왔죠. 이놈아, 아이 당장 꺼지지 못해. 침승만도 못한 놈아. 한 할아버지가 반은 철로 반은 유리로 된 화장실 문을 벽돌로 깨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당황하며 바지춤을 올리고는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문을 확 열어 젖히자 할아버지가 넘어져 버렸고 그놈은 그 사이에 도망을 갔어요. 아이고, 아이 저놈 잡아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놈이에요, 저놈. 얼른 저놈 잡아요. 막다른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그놈은 할머니가 데려온 장정들에게 둘러싸여 버렸고 몇 번의 저항 끝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와야 했죠. 제 곁엔 외삼촌과 그 노부부가 있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괜찮니? 이 어린 게 얼마나 놀랐을까? 육실할 놈. 아이 그런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할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놈을 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가족인 외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저는 피해자였지만 삼촌에게는 제가 피의자 같았어요. 저는 외삼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모든 조사가 끝났을 때 삼촌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할 수 있지? 저는 자동적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정말로 그날 가게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온몸의 근육이 다 아파왔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 없는 더부살이의 서름인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었지만 저를 위로해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나가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했지만 그날 밤 다락방에서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늘 하던 대로 가게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그놈이 또 왔을까봐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는 호란을 살피고 누군가 가게로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가게 문을 쳐다보았죠. 저는 그 더운 여름에 물 한 모금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외숙모에게 졸랐어요. 제가 설거지 담당을 하게 해달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손님들이 저를 너무 오래 일시키는 것 아니냐고 외삼촌 부부에게 핀잔을 주던 차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게 소문났으니 외숙모는 저를 주방에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나 봐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외숙모 덕에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홀에서 손님들이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그놈 그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네. 일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이, 눈빛부터가 영 이상하잖아. 아, 형벌이 3년인가 그렇다던데. 에게, 고작 3년. 아이, 그런 놈은 나오면 또 그 짓거리 할 텐데. 딸 키우는 처지라 남일 같지가 않던데. 아이, 그런 놈은 어떻게 사용 안 되나? 고작 3년이라니. 아무리 미수에 그쳤다지만 고작 3년이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니 그저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훌쩍거리다 그만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전부 다 플라스틱 그릇인데 그 그릇은 외삼촌과 외숙모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따로 쓰는 식기였어요. 어머, 이게 얼마짜린데? 야, 이 등신아, 일 똑바로 안 해? 아, 뭐해, 당장 안 치우고. 죄송해요, 이모. 제가 나중에 돈 벌면 꼭 똑같은 걸로 사드릴게요. 너가 언제 크고 언제 돈 벌어서 이걸 사줘? 아유, 하여간 재수 옴붙은 애라니까. 그러니 그런 꼴을 당하지. 외숙모의 잔인한 말에 심장이 베인 것처럼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모아 쓰레받기에 담았고 그걸 가지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부부가 외삼촌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야, 안 다쳤니? 지금 손에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이리 좀 봐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괜찮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로 꼭 싸매고 있거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손수건 더러워지잖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셨죠. 저는 씩씩한 척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번 일도 그렇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쓰레기를 버리고 왔어요. 그날 집에 와서 그 손수건을 빨아서 말린 후 깨끗이 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또 오시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자리에 그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손수건을 돌려드렸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셔서는 늘 제가 잘 있는지 살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놈이 절 지켜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눈빛으로 저를 돌봐주는 기분이라고 말하면 이해하실까요? 저는 실제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보세요. 그때 멍든 것도 다 나았고 또 손가락 베인 것도 아물었고 또 애써 괜찮은 척 할 것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린 신경 쓰지 마라. 그저 밥 먹으러 온 거니까. 그 후로 두 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드시러 오셨어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쉬는 날을 빼고는 매일 찾아오는 노부부를 외삼촌과 외숙모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죠. 이 동네에서 뵈던 분들이 아닌데 매일같이 식사를 하러 오니까 안 이상할 리가 없었어요. 하루는 말없는 외삼촌이 말을 걸 정도였죠. 이 동네 사세요? 못 뵈던 분들이신데. 우린 이 동네 안 살아. 이 동네 안 사신다고요? 어디 사시는데요? 멀어. 얼마나 먼데요? 한 시간 가야 돼. 차 타고. 그 말을 들은 외숙모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외삼촌을 바라보았어요. 그나저나, 우리가 그쪽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그날 저는 삼촌과 노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외숙모로부터 그 이야기의 전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당장 보냅시다. 이거 2번 다시 없을 좋을 기회잖아요. 짐덩이 치워주면서 돈까지 준다는데 안 그래요? 이거 좀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게.
생각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공짜로 데려간다고 하면 나도 일손 부족해지니 아쉽긴 한데 돈 준다잖아요. 당신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 보여? 그러고 보니 좀 행색이 많이 초라해 보이긴 하던데. 아니, 그럼 설마 돈도 없으면서 준다고 하고 애만 데려가려는 건가? 어머, 그럼 완전 날강도지.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외삼촌이 제게 물었어요. 그 노부부에게 입양 갈 생각 있냐고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널 데려가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 그동안 너 먹여주고 키워준 게 고맙다면서 삼촌한테 돈을 주시겠다더라고. 사실 삼촌이 이미 돈 받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삼촌은 그저 어떤 상황인지 설명만 해준 꼴이었어요. 저는 작은 짐을 싸서 삼촌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는 날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숙모가 좋아하는 건 당연했고 종민이는 다락이 이제 자기 거라며 좋아했습니다. 종이 언니만 그나마 조금 아쉬워하는 기색을 비췄는데 그 이유가 종으로 부릴 하인이 없어져서라고 했죠. 외삼촌은 제게 가서 잘 살라고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날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나름 차려입었지만 그 옷의 낡음이 감춰지진 않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외숙모네 집은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축에 속했기에 집도 크고 컬러 TV도 있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보다 가난한 곳으로 가서 더 힘들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전철을 타고 한참을 가서 내렸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은 역시나 아주 작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대문은 녹이 쓸어 구멍이 나 있었고 방 안에는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그릇과 양동이를 받쳐 놓았더군요. 방 안에는 흑백 TV 한 대와 낡은 문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장롱 하나가 전부였죠. 컬러 TV가 있는 신식 주택이었던 외삼촌네에 비하면 정말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낼 곳은 전혀 허름하지 않았어요. 제가 쓸 방만 도배를 새로 했는지 예쁜 핑크색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울리지 않게 좋아 보이는 책상 세트와 가지런히 개어놓은 이불 한 채가 보였어요. 연한 초록색의 이불이 포근해 보이는 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눕고 싶었죠. 문 앞에 서 있지만 말고 들어가서 보렴. 저는 조심스레 책상을 만져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의자에 앉아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불도 한번 쓸어보고요. 꾸민다고 꾸몄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태어나서 책상 같은 거 처음 가져봐요. 이렇게 좋은 새 이불도 처음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저 뭐부터 할까요? 응? 뭐부터 하냐니? 그게 무슨 말이니? 시키실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청소랑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밥도 할 줄 알고요. 아이고 얘야, 이 집에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앞으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그럼 네 방에서 편히 쉬거라.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니. 노부부가 돈까지 주면서 저를 데려왔을 땐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라는 말이 당최 머리에 와닿지 않았어요. 일단은 할머니 말씀대로 다음날 학교에 다녀왔죠. 전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걸레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할머니도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꼼꼼히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에 들렀다가 들어오시던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서 걸레를 뺐다시피 가져가셨어요. 표정을 보니 할머니는 기뻐하기보단 화가 난 듯 보이셨죠. 정주야, 앞으로 넌 이런 거 하지 마라.
청소는 할미가 하면 되니까 정주 너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앞으로는 너 스스로 너를 귀하게 여기며 살거라.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네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책가방을 열어서 책들을 펼쳐서는 책상에 놓아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야 잘 들었지만요.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앉히고는 오늘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앞으로 학교 갔다 오면 그날 배운 것부터 다시 보거라. 배운 건 익히고 다음 날 배울 건 한 번씩 읽어보고 가렴. 할머니는 제게 예습과 복습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 후로 제가 하는 일은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일이었고 할머니가 챙겨주시는 간식을 먹는 거였죠. 처음에 몸은 편할지언정 평소 하던 일이 아닌 것을 하자니 마음은 불편했는데 저는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집에 와서 다 풀어놓는 아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날 이곳에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제가 밥을 먹다가 흘리면 조용히 닦아주시고 천천히 먹으라며 물을 건네셨어요. 비가 오는 날엔 언제나 학교 앞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산을 가지고 나와서 서 계셨습니다. 더운 여름엔 더워하는 제게 부채질을 해주셨어요. 가을엔 알밤을 삶아서 제 책가방에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엔 제 운동화와 실내화를 난로 옆에 두었다가 신고 가라고 주셨어요. 또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은 날엔 급하게 감고 나온 제 머리를 손수 말려주시기도 하셨죠. 고등학교를 다닐 땐 아침밥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등교 준비하는 제 입에 주먹밥을 넣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네요. 이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신고 온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밑창이 아주 얇은 싸구려 운동화였는데 그 신발천이 다 해지고 구멍도 난 그런 신발이었어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뛰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발 밑창이 떨어지는 바람에 넘어진 거였어요. 무릎에선 새빨간 피가 났습니다. 저는 무릎보다는 신발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몰래 순간 접착제로 신발 밑창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현관 앞에 새 신발이 놓여 있더군요. 할아버지가 사놓으신 거였어요. 할애비 마음대로 사워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급하니까 우선 신거라.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말도 별로 없으셨지만 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가죽으로 된 새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데 저는 걷고 있는데도 몸이 하늘로 붕붕 뜨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좋은 옷, 좋은 물건을 사주셨습니다. 본인들은 낡고 오래된 것을 입고 쓸지언정 말이에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늘 들었죠. 저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교대에 입학했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덕이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상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공부가 됐건 뭐가 됐던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배움이 짧으신 분이었는데 할머니의 가르침은 어느 대학 교수보다도 대단했습니다. 저라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모든 것엔 사랑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첫 월급을 탄 날 저는 두 분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아버지께는 내복과 보청기를 선물로 드리고 할머니께는 내복과 안마기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귀에 거시고는 잘 들린다고 좋다고 최고라고 해주셨고 할머니는 안마기를 쓰시면서 시원해서 눈물이 다 난다고 눈물을 지으셨죠. 어느 날 두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점잖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그러라고 해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합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자면서 결혼 직후에는 분가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할아버지가 한 손에는 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으신 채 신부 입장을 해주셨어요. 결혼 직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에 자리 잡아가는 동안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점점 연로해져만 가셨습니다. 제 나이 12살에 만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8세, 60세이셨어요. 두 분 다 어느새 70대를 지나 80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으셨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합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불편해하는 기색이셨습니다. 아직 아이도 안 가진 신혼부부가 노인 두 분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 싫어지는 게 당연했어요. 싫어하시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제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별말 없이 알겠다고만 하셨죠.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으로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창밖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너무 슬퍼. 너무 슬퍼서 죽겠다. 왜요? 뭐가 그렇게 슬프신데요? 모두가 다 떠났어. 이 아내도 자식도 다. 할아버지가 눈물 짓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떠나긴 누가 떠나요? 우리 정주도 있고 나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얼버무리셨어요. 그저 치매 증상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고요. 남편은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나올 때마다 속상해하는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또 반년이 더 흘렀고 할아버지의 기억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해서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난 놈, 이 나쁜 놈.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자기 몸을 때리고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흥분하셔서는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계셨어요. 이미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볼은 빨갛게 부어버리셨죠. 부엌에 계시던 할머니와 남편이 달려와서 할아버지의 손을 말리셨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한참 뒤에 할아버지가 안정되자 이제는 할머니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시더군요.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내가 사위 보기 민망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여보, 얼른 약상자 좀 가져와줘. 남편은 할머니의 등을 쓸어드리면서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진정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이러다 할머니까지 건강을 잃으실까 염려될 정도였죠.
그런데 또 반년이 지나자 고통스러워하던 할아버지는 어느새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속으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10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혹시 복숭아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던데 한겨울에 어디서 복숭아를 구할는지. 제가 복숭아 맛있는 집 알아요. 오늘 저녁에 사다 드릴게요. 정말 그래줄 수 있어. 아이고 참 잘생긴 청년이 착하기도 하지. 고맙소. 저는 다정다감한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미소 지었고요.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신지 싱글벙글 하셨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곤 남모르게 눈물을 찍어내고 계셨어요. 코 훌쩍이는 소리를 들은 저는 할머니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할머니? 뭐가 또 속상하신데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 할머니, 할아버지, 저한테 비밀 있죠? 뭔데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저한테 다 털어놔 보세요. 네? 저는 고개를 젓는 할머니를 채근해서 결국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옛날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혼 10년 만에 아주 귀한 아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나 몰라. 바닥에 내려놓을 새 없이 하루 종일 안고 업고 키웠지. 안아달라고 보채지도 않는데 말이야. 대소변 가린 후부터는 손 갈 것도 없었어. 밥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애였거든. 하는 짓은 또 얼마나 예쁜지 우릴 힘들게 하는 법도 없었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어느덧 10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야채 가게를 운영했대요. 경매장에서 야채를 사와서 파는 일이었고 경매장에 가는 걸 즐거워했다고 했죠. 하루는 딸아이가 경매장을 따라가겠다고 떼를 부리더랍니다. 평소답지 않게 말이에요. 아빠, 나도 경매장 갈래. 나도 야채 사러 갈래. 거기 복잡해서 안 돼. 거기 가면 놀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리고 너 데리고 가면 아빠가 신경 쓰여서 일 못해.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딸아이가 꼭 가보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갔나 봅니다. 경매장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고 할아버지는 아이를 놀게 놔두고 야채를 사느라 정신이 없으셨대요. 야채를 사면서도 눈으로는 계속 아이를 쫓느라 어느 날보다도 더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어느 순간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알았지만 눈앞에 좋은 물건을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어 갈 쯤 안 되겠다 싶었던 할아버지는 딸아이를 찾으러 갔대요. 그런데 도로가 쪽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딸아이를 찾을 수 있었지만 딸아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놀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린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죠. 그 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니? 그저 죽지 못해 살았다. 나는 이 모든 게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 죄책감에 많이 괴로워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아이를 잃은 순간 가게도 문을 닫았지. 할머니는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요.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할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워 할머니는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죠.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았어. 우리 딸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줬거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랬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죽인 거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양반이 입을 다물더라고. 그 후로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죄책감을 갖고 살아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만난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대요. 여전히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할아버지에게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수백 번 말해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과 너무나 닮은 분위기의 아이를 보고 마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닮아 있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아이를 보러 갔고 결국엔 그 아이를 데려와 살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어. 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의욕 없이 살아오던 저 양반이 널 보고 눈빛부터 달라지더라. 우리 혜선이를 볼 때처럼 말이야.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진짜 딸 대신 효도하면서 살게요. 저 데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시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박순자 씨 보호자 되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박순자 씨가 길에서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어요. 수술하셔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서요. 땡땡병원으로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으로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할아버지, 저 지금 할머니한테 가봐야 되거든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집에 얌전히 계셔야 돼요. 알았죠?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간식 드시면서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집에 남겨두고 얼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안에 곧 남편도 퇴근할 예정이었으니 남편을 믿고 집을 나선 거였죠.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할머니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정주야, 놀랬지? 아유,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담당의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에 골절이 생겼다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속을 밟고 가장 빠른 시간대로 수술을 잡았어요. 정주야, 미안해. 너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이렇게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얼른 나으셔야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이 와중에도 할아버지 걱정이셨어요. 시계를 확인해 보니 8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지금쯤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고 쉬고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랑 박서방이 있어서 이렇게 든든하구나. 고맙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를 입원시킨 후에야 저는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7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걱정돼서 전화를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곤두선 듯한 말투였어요. 여보,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할머니 입원 수속하고 의사 선생님 얘기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 할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아파하시는데 방금 입원하셨고 내일 새벽에 첫 번째로 수술받기로 하셨어. 정주야, 너 혹시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같이 갔니? 뭐? 아니, 왜? 놀라하는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눈치를 보며 병실에서 나와 통화를 이어갔어요. 집에 와보니까 안 계시길래 당신이 모시고 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집을 나가신 것 같아. 혹시 몰라서 내가 계속 집 주변을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 어떡해. 할아버지 치매라 혼자서 집 못 찾아오실 텐데. 안 되겠다. 일단 내가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 너무 걱정 말고 할머니 곁에 있어. 할아버지는 내가 찾아볼 테니까 할머니한테 절대 말씀드리지 말고. 저는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잘 계시대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이따가 수술 들어가셔야 되니까 잘 쉬고 계세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돼서 미칠 지경이었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새벽부터 할머니의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말고 잘하고 오세요. 할머니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술 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소식은 듣지 못했죠. 할머니의 수술실 앞을 지켜야 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집에서 나오더군요. 남편 손에는 종이가 잔뜩 들려 있었어요. 여보! 병원에 있으라니까 왜 왔어? 할머니는? 수술 들어가셨어. 그건 뭐야? 전단지 만든 거야? 이렇게라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 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는 시장에부터 돌렸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장님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같이 걱정해 주셨죠. 할아버지를 보는 대로 연락 주겠다면서요. 사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이 시장에 오면 우리들이 무조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이쪽 말고 다른 쪽에도 그 전단지 돌려봐. 옆 동네 시장도 있잖아. 거긴 이미 남편이 갔어요. 그래, 너무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주 심한 건 아니라 기억 돌아오시면 집으로 오실 수도 있어. 가게 사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더 뿌렸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방송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길거리를 헤매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세요? 박순자님 보호자님 되시죠? 지금 박순자님 수술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지셨어요. 이따가 병실로 옮겨지시면 보호자분이 옆에 계셔야 하는데 안 계셔서요. 근처에 계신 거죠?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할머니의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술이 빨리 끝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연락을 남겨두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발에 찌르는 듯한 통증에 악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제 발을 쳐다보았습니다. 검정색의 단정한 구두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교사로 임용되어 첫 출근하는 날 신으라고 사주신 구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복장도 퇴근하고 돌아오던 때 그대로였어요. 신발을 벗겨보니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울퉁불퉁한 시장길을 뛰어다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구두를 보자 갑자기 그동안 할아버지가 사주신 신발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할아버지네 집에 왔을 때 사주셨던 운동화와 여름 샌들, 그리고 각종 구두들과 운동화들이 빠르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입학식 때 신었던 붉은 갈색 구두에 졸업식 때 신었던 검정색 하이힐, 할아버지 안목이라고는 믿기 힘든 세련된 구두들이었죠.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이대로 영영 돌아오진 않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치매여도 상관없으니 제 곁에 오래 함께 있어주길 바랬어요. 한 5분 정도를 울고 나니 할머니가 걱정되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또다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미소를 억지로 지어가며 얼굴 근육을 편 후에 병실 문을 열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았거든요. 애써 밝은 척하며 목소리를 높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저는 씩씩한 척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보였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순간 놀랐습니다. 그런데 경찰들 몸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정체가 제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서 뭐해요? 걱정했잖아.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듯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에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다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마취가 덜 풀려서 힘들어했지만 인상을 찌푸리다가도 웃어 보이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그때 담당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수술 잘 된 건가요? 담당의는 할머니가 아닌 엄마라는 말에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한번 쓱 보더군요. 그리고는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갔습니다. 제 뒤에 뻘쭘하게 서 있던 경찰들은 담당의가 가고 나자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만송님이 손에 꼭 쥐고 있던 겁니다. 아주 꾸깃한 쪽지를 펴보자 그곳엔 제가 끄적이며 낙서한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낙서를 하거나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에도 전화를 받으며 앞에 있던 메모지에 무의식적으로 이것저것 써서 남긴 거였죠.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골절, 수술, 땡땡병원 응급실. 그리고 할머니 이름 박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는 손에 꼭 쥐고 할머니를 찾으러 나간 거였어요. 택시를 타고 땡땡병원에서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기억을 잃으신 모양이었죠. 병원 주변에서 배회하며 떠돌다가 행인에 의해 새벽에 경찰서에 인도되었다네요. 너무 지친 할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잠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쪽지를 보고 돌아온 기억으로 다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쓴 모양이었어요. 경찰분들이 좋은 분들이셔서 할아버지 요구를 다 들어주셨나 봐요. 쪽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주신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 근처 동네에서 열심히 찾으러 다닌 거였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눈물 날 것 같아. 여보, 많이 놀랬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좀 쉬어. 어제 한숨도 못 잤잖아. 아니야. 이제 할머니 괜찮으신지 뵈러 가야지. 엄마는 괜찮아. 일단 한숨 자고 이따가 일어나면 나랑 교대 좀 해줘. 남편도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었어요. 목이 다 쉬어 있었죠. 아마도 할아버지를 부르며 온 동네를 돌아다녔을 게 분명했어요. 교사 직업인 사람을 목이 쉬게 했으니 제가 참 많이 미안했죠. 그럼 장모님 옆에서 잘 돌봐드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응.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자
남편도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 게 말이에요. 할머니는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날이 증세가 심해지셨지만 착한 치매 덕분에 요양원에 보낼 정도는 아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모든 게 안정을 찾아갈 즈음 저는 딸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며 집에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남편도 많이 도와주었고요. 하지만 세월엔 장사 없다고 하죠. 두 분 다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두 분이 남겨준 따뜻한 기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와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해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늘 내 옆을 지켜주는 내 남편 고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